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벨리사를 통한 특허 침해 소송이란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영국 벨리사협회 회장 앨러스데어 푸어라고 합니다. 협회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몇 년간 활동했으며 소송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회지 편집장으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 설명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해석과 전력에 대한 예고, 두 번째 사례는 해석, 유효성,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가지 사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리권이라는 것이 영국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변리사의 대리권에 대한 역사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대리권을 가진 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아래를 보시면은 EU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통합 특허 법원에 대한 내용을 또 잠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재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변리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몇 가지 더 붙이고 싶은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고 변리사의 대리권에 대해서 업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리권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사례를 보시면은 화학물질 특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구항에는 다음의 단계를 통해 얻어지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쉘 구조 벽체 내 해수 비혼합성 소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캡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청구항,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쉘 구조 벽체 내 해수 비혼합성 소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캡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B, C, D라는 단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청구항은 적어도 유럽 특허청의 정의에 따르면은 특정 제품, 특정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한정하는 청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공정에 적합한 혹은 해당 공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클라이언트는 청구항에 나열된 단계를 거쳐갈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특허권자의 청구 범위가 해당 단계를 거친 공정에 한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모든 제품이 대상이 된다면 특정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르기 위해 진행해야 되는 실험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특허권자가 해당 단계에 한정하여 청구항을 해석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특허권자는 이미 공정검사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허권자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도록 유도했고 현재 시점에서 침해된 것이 없다. 원고 측에서 어떤 구성 요소를 침해했는지 특정하지 못해 소의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서 침해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 측은 그러다 보니까 공정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고 그리고 그 자체로 결국 원고는 침해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명시된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검사를 준비했고 당연히 저희 클라이언트는 청구항에 명시된 공정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소송건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점은 이 특허의 관행을 잘 알고 있다면 전략을 잘 골라서 청구항의 해석 범위를 원하는 방향으로 좁힐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에 관한 건이었고 공고 후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은 특허였습니다. 피고는 한 EU 유통업자였는데요. 청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기재 내용이 청구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시된 몇 가지 CCA가 청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특허권자를 압박할 전략을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지식재산청에 비침해 선언서를 접수했고, 보통 이런 경우 변리사가 사건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만, 동시에 유럽 특허청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유통업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시점에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서 시간을 좀 벌어서 연구도 할 수 있었고 배경 조사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특허 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원래 9개월에 끝냈어야 하는 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침해 주장이 나오게 되면 유럽 특허청의 규칙에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새로운 주장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이 유보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쓰게 되면서 유통업자에 대한 소송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질 수 있게 되었고, 연구지재청과 유럽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되면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합의를 그냥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구에 한정을 받아냈고 클라이언트는 이 결과에 만족했던 사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변리사가 개입하여 일반 보통 변호사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유럽 특허청과 그 밖에 유럽 내 관할권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될 때 영국 변리사가 유용한 아군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국 법원 내 대리권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영국의 전체적인 소송 과정을 보시면 고등법원에서 시작해서 항소법원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현재 대법원에 해당하는 상원이 당시는 대법원 역할을 했습니다. 법정 변호사에 해당하는 바리스터는 변론권이 있어서 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바로 바리스터에게 수임을 요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무 변호사인 솔리시터가 일반 시민과 바리스터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솔리시터는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소송에 필요한 준비나 사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조가 특허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허 소송은 보시는 특허 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특허는 이 패턴트 코트에서 다 담당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지적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영국 지식재산청입니다. 비침해 선언이라던가 유효성과 관련된 이의가 청에 제기가 되면서 소가 진행되는 아래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침해 소송의 시작점이 이렇게 하이코트가 아니라 지재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리사나 솔리시터가 베리스터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지재청에 사건을 수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변리사를 통해 항소까지는 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변리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었습니다. 여기서 또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카운티 코트라고 하는 지방 법원입니다. 보통 이 법원에서 민사사건, 조금 사소한 쪽에 속하는 마이너한 소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송가액이 3만 달러가 되지 않는 소규모 사건이 주를 이루는데, 이 지방법원의 경우 변론권과 소송 수행권은 바리스터와 솔리시터 모두가 갖고 있었습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변리사는 당시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1988년이 되면서 특허법이 개정이 됐고 몇 가지 소송 진행과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소송의 해방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특허 소송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보통 고등법원에서 심리 한 번 여는데 최소 몇 년, 최대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개정을 통해서 12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허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된 것입니다.
이 지방법원은 현재 지재권 기업법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방법원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방법원은 소송가액이 굉장히 작은 것만 담당했기 때문에 2만 파운드 이하의 소가 대부분이었고, 이 이후 개정이 되면서 지재권 기업법이 생각이 되면서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등장하게 되면서 소송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소송 기간은 최대 2일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의 한도도 50만 파운드 정도였고, 물론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밖에도 예외가 있긴 하지만 비용 한도도 5만 파운드를 넘길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이라던가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은 고등법원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리사가 대리권, 소송 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지재권 기업 법원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 지재권 법원의 가치가 증명이 되었고 많은 소송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법률 서비스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과 관련된 권리를 더 많은 직군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CIPA에서 소위 고등법원 소송 수행권을 변리사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수행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특정 과목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자격 요건이 생겼습니다. 이후 조금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서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에서도 대리권이 변리사에게 차례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 말 다시 한번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식재산규제위원회라는 IPREG라는 위원회가 탄생을 합니다. 현재 이 위원회에서 특허 및 상표 변리사의 자격 검증, 변호권 검증, 변호 업무 자격 검증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의 탄생과 동시에 지적재산권 소송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재권 기업 법원의 소송 수행권을 제도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지재권 법원의 사건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변리사가 당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혹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에서는 바리스터가 변론권을 가지고 있으며 적격한 자격을 갖춘 솔리시터나 변리사 역시 변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 수행권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스터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사건을 바로 수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특히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직접 바리스터를 찾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흔하진 않고요. 지재청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변리사나 솔리시터가 법정에 가기 전에, 항소를 하기 전에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바리스터가 여기에는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방법원 중 특허만을 담당하는 지재권 기업법원의 경우 솔리시터와 변리사가 변론을 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리스터도 마찬가지로 변론권과 소송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국에서 소송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곧 올해 말이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유럽 통합특허 법원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럽 특허청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할 텐데요. 일단 이 유럽 통합특허 법원의 경우 UPCA라는 합의문 48조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변론권과 소송 수행권이 모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한 유럽 변리사 역시도 적격한 조건만 갖춘다면 마찬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만 단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춰 등록을 거치면 두 권리 모두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변리사 역시도 동일한 자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항을 보시면은 유럽 변리사가 송사를 막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특허 소송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중요한 자격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전환기 동안 적용되는 이러한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생기게 된 조항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지식재산규제위원회에서 발급한 지재권 소송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국 변리사의 대부분은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필요한 절차나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럽 통합 특허권 합의 조항에 따르면 영국 변리사의 대부분은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규제위원회에서 발급한 지재권 소송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변리사의 대부분은 유럽 통합 특허 법원의 대리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EU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를 이미 개설했거나 개설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EU 내에서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게 해줄 수 있는 학과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퀸스 메리 대학의 파리 캠퍼스의 경우 유럽 통합 특허 법원 변론권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곧 열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변리사의 법정과 관련된 권한을 보시면은 제가 한 슬라이드에 너무 여러 가지를 넣어서 죄송합니다만 영국이든 유럽이든 자격 조건만 갖추면 변리사가 모두 송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크게 보자면 유럽 내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변호사인 EPO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한 유럽 통합 특허 변호사인 UP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격증은 이미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허 법원을 포함한 고등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변리사라면 대리권, 변론권 둘 다 모두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 기업법원의 경우 모든 변리사가 보시다시피 대리, 변론, 송사 수행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지재청이나 지재청에서 상소하여 고등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왜 영국 변리사를 써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써야 하는가? 아니면 유럽 통합 특허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할 자격이 있기 때문인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들 변호사는 필요한 교육을 다 수료했고 자격과 지식을 다 갖췄다라는 게 첫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특허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대부분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격 시험을 보시면은 영국 및 해외 주요 국가의 법률, 소송에 대한 교육과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럽 전체의 특허 시스템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분하고 특히 특허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풍부합니다. 또한 소송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영국 법원에 특화된 소송과 관련된 교육 역시도 수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유럽 특허 법원, 이의제기 등 전체적인 유럽 내 소송의 원칙이라던가 증거의 원칙, 증인 원칙, 소송 절차에 대한 원리 원칙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부분의 영국 변리사는 EPI라는 유럽 특허청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어 유럽 특허 변호사로서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허 소송 국제 현장 경험이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특허 사무소라는 것이 고객이 영국 고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외에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외로 각종 업무 협력을 하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진행되는 건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밖에 커먼웰스 진역에 해당되는 국가 그리고 중국 같은 국가에서도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 사무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한 경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지식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 변호사와 분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고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부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원하는 전략이 있다. 그러면 그 전략을 함께 고민하면서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과정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통신 표준 특허에 관심이 있는 클라이언트와 생명과학, 제약업계에 관심이 있는 클라이언트는 서로의 전략이 국내적으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평균적인 변리사에 대한 얘기도 드렸으니까요. 제 소개도 드리자면 제 배경도 나쁘진 않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했다가 나중에 법학을 같이 전공하게 되어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변리사가 아니라 변호사로도 활동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유럽 변리사로서의 자격, 영국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지금까지 쌓아왔으며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유럽 특허청이나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과 경험을 저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다양하게 활동을 했었고 또 사내 변호사로도 한때 활동했었습니다. 쉘 인터내셔널 영국 및 캐나다 법인에서 활동했으며 영국 변리사 자격증을 땄고 유럽 특허청에서도 업무를 맡아 진행할 수 있는 자격도 땄습니다. 95년 이후로는 개인 사무소를 열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변리사를 고용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그 경험치가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잘 짜서 소송을 준비하고 각 클라이언트별로 혹은 각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전략별로 다른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의 전체적인 전략에 부합하는 소송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잘못 넘어가서요. 그렇다면은 다시 질문을 던져서 왜 변리사를 우리가 고용해야 하는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혹은 출원을 하기 전부터 전략을 잘 짤 수 있다면 원하는 전략에 맞는 소송 전략을 미리부터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얘기도 잠시 했었고 또 이 표준 필수 특허에 관심 있는 사람과 생명과학, 제약 특허를 가진 고객 간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소송 전략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소송이 실제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특허를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무효성과 같은 문제라던가 아니면 청구항, 구성과 관련된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러한 전략들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전략을 잘 짜게 되면은 소송을 아예 안 하고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에 따라서 빠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간 사례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합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쌍방 당사자 모두 소송이 진행됐을 때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변리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청구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게 되면서 각 청구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해질 수가 있고, 분쟁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뒷배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다면 소송을 미연에 막거나 조기 합의로 원하다면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그 분쟁에 대한 방어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변리사로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가? 경험에 비춰보면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지재권 기업 법원 관련 케이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만족도가 높으며, 또한 재미있는 것은 대기업도 전사적으로 소송에 전면전을 나서기 어려운 경우 분문 수준에서 무언가 처리해야 될 때 변리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재권 기업 법원의 경우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이들 선호하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고등법원에서도 개혁이 진행 중인데, 이런 지재권의 기업 법원에 대한 빠른 처리에 높은 선호도로 인해서 개혁을 결정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재권 기업 법원과 기존 고등법원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소송가액이 50만 이상일 경우에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디테일을 신경 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소송은 2일 이내에 해결하려 이런 소송권을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가액이 큰 소송의 비용 한도 설정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전체 소송에 어떤 한도를 거는 그런 장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분명 지재권 기업 법원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사무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자체적인 업무에 좀 반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많은 건에서 그런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허 법률 사무소를 기용하는 대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별한 전략이 정립되지 않은 작은 규모의 사무소보다 큰 사무소를 선호하는 경향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영국 내 특허 소송 환경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왜 영국 변호사를 기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